감각을 찾았다. 유희경의 쓴 초는집이라는 바로 그 책의 원본 자료입니다. 족보가 전해지지 않은 탓에 초는집은 유희경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다. 이게 이제 유희경이 쓴 그 초는집, 바로 그 문집의 원본입니다. 이 문집의 원본 처음 보면 초는집 서라 그래가 이런 서문이 나오고, 이 초는 유군에서 시작해서 유희경이 썼던 시들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초는집은 두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앞쪽에는 유희경이 지은 시들이, 그 뒤로는 다른 사람들이 유희경에 대해 적어놓은 기록들이 다양하게 실려 있었다. 출생을 해가지고 가정을사년은 1545년입니다. 을사사가 일어났던, 그리고 조로 숭정 병자년, 이 병자년은 1636년 우리 역사에서 이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해보면 92세까지 아주 당시로 치면 엄청나게 오래 사신 그런 인물입니다. 일대기를 요약한 행록에 따르면 유희경은 살아생전엔 종이품 가의 대부를 지냈고 사후엔 정이품 한성부 판윤으로까지 추중됐다고 한다. 이 같은 기록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희경은 천민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벼슬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또 이 벼슬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그 직을 맡았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명예직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을 품계라고 하는데 이런 명예직을 받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높은 품계의 이 명예직을 받았다라는 사실에서 그 유희경이라는 인물을 그 후대에도 상당히 이런 그 높이 그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죠. 유희경은 임진을 한 이후에 천민 신분을 벗어났고 그 후에 벼슬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가 천민 출신이란 사실은 조상의 이름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었다. 도치와 업동, 이 같은 이름은 당시 양반들에겐 사용되지 않던 이름이었다. 이처럼 낮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희경에 대해 높이 평가했음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여러 곳에 남아 있었다. 우리나라 역대 위인 천여 명을 기록한 동국 시화 휘성. 바로 이곳에 단군, 왕건, 이성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발굴해낸 또 하나의 자료는 유희경의 행적을 기록한 구적첩이다. 그가 죽고 100년이 지난 뒤 쓰여진 이 책은 후대에 이름난 학자들이 유희경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은 것이다. 규장각 서고 깊숙이서 잠들고 있었던 유희경에 대한 평가가 세상에 공개된 순간이었다. 이것은 유희경이 그 살아생전에도 그 많은 사대부 학자들과 교류가 있었고 그 이름을 넓혀갖는 그런 점 외에도 바로 죽어서도 이런 그 이름 있는, 그리고 아주 그 양반가 학자들에까지 그 명성이 널리 알려졌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민 출신인 유희경이 한시를 짓고 이처럼 세간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 초는집에 따르면 유희경이 13살 되던 해 아버지를 여의었다. 어린 유희경은 혼자 3년상을 치렀는데 이것이 당대 이름난 학자였던 남원경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조선시대 때 모두들 3년상을 지켰다고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랬죠. 그랬는데 3년상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3년 동안 집에서가 아니라 무덤 곁에서 지키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년상을 지키다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영양실조로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상을 잘 지켰다는 것 때문에 효자로 인정받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못 지켰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남원경이 이 사람이야말로 효자다 인정하고, 효자라는 것은 상강호련 중에 가장 기본 도덕이거든요. 자기의 학문을 전설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에게 예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남원경으로부터 정통 예법을 배운 유희경은 전민의 신분엔 드물게 당대 손꼽히는 상장례 전문가로 성장하게 된다. 경사가 된 것이다. 경사란 장례 절차를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신해 상장례 전반의 예법을 조언하고 장례를 도맡아하는 이들을 뜻하는 것이었다. 오래지 않아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졌고
사대부들의 초상은 물론이고 국상 때도 그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당시 한간엔 유희경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는 소문이 떠돌았다. 허준의 스승이었던 어이 양예수는 뒷문으로 나가고 유희경은 앞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의사였던 양예수는 대접을 못 받고 결국 뒷문으로 나가고 상장내 정통한 유희경이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대접을 받으면서 앞문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유희경이 상장내를 집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희경에겐 남원경 외에 또 한 사람의 스승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영의정을 지낸 박순이었다. 남원경에게서 예법을 배웠다면 박순은 시를 가르친 스승이었다. 그는 당대의 화려하기만 시 경향을 비판하고 담백한 시를 추구한 그 시대 최고의 시인이었다. 바로 그가 유희경에게 시를 가르쳤던 것이다. 유희경이 박순을 만난 것은 독서당을 드나들면서였다. 상갓집에 불려다니는 틈틈이 시짓기를 즐겼던 유희경은 이곳의 젊은 학자들과 곧잘 시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유희경의 시를 본 박순은 그의 자질을 높이 평가했고 이후 그에게 시를 가르치게 된 것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유희경은 더 많은 양반 사대부들과 교류를 갖게 된다. 이로써 그는 전민의 신부님에도 글을 배울 수 있었고 시인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다. 그대의 집은 부안에 있고 나의 집은 서울에 있어. 그리운 사무쳐도 서로 못 보고 오동나무에 피 뿌릴 젠 애가 끈겨라. 유희경이 매창과 이별한 후에 그녀를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초는집에는 이와 같은 연시가 여러 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매창이 유희경을 그리워했듯이 유희경도 매창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첫 만남이 있은 지 1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별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이 유희경은 한문학 공부와 시작에만 열중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침류대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시짓기에 열중을 하게 되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명성이 자자한 그런 학자들과 양반 사대부들이 이곳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왕실의 일원이었던 완평부원군 이원익을 비롯해서 장유, 김상헌, 이수광, 신음 등 당대 내로라 하는 이 학자들과 양반 사대부들이 이 침류대를 찾아와서 그와 함께 시를 짓고 풍류를 즐겼다는 것인데 이 신분을 비춰볼 때 이 천민에 불과한 그의 처지에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